훌륭한 국정원 요원으로 일하는 남성이 자신이 딸이 입대한 해군에 면회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 진실을 마주함과 동시에 그 부대의 비리마저도 알게 되어 모든 것들을 응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강지환 팀장은 정원사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다. 그의 임무는 적성국 스파이나 포섭된 내부 협력자를 색출하는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일이었다. 그는 총이나 첨단 장비 대신 상대의 눈빛과 말투, 사소한 습관을 읽어내는 통찰력으로 싸웠다. 수십 년간 수많은 인간의 욕망과 배신을 목격해온 그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신호로 보였다. 그런 그에게 유일하게 아무런 의심 없이 마음을 여는 대상은 해군 장교로 복무 중인 외동딸 강채원이었다. 채원은 아버지의 날카로움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정의로운 방향으로 쓰고자 했다. 그녀는 해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구축함인 을지문덕함의 통신관으로 임관하여 거친 파도와 싸우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강지환은 오랜만에 칼퇴근하여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위성전화 수신음이 짧게 울렸다. 남중국해에서 작전 수행 중인 을지문덕함의 채원에게서 온 전화였다. 국제전화의 특성상 약간의 시차와 잡음이 섞여 들려왔다. 아빠 잘 지내시죠? 여긴 아주 평화로워요. 채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고 어딘지 모르게 힘이 없었다. 그래, 고생이 많다. 바다는 좀 볼만하고. 네. 매일 똑같죠, 뭐. 하늘이랑 바다색이 똑같아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제가 배 위에 있는지 하늘 위에 떠 있는지 헷갈릴 때도 있고요. 강지환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하늘과 바다색이 똑같다. 어릴 적 채원이 거짓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숨겨야 할 때 쓰던 그녀만의 표현이었다. 혼란스럽고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 강지환의 수사관적 직감이 경고등을 켰다. 무슨 일 있구나. 아니에요. 그냥 파도가 좀 높아서 배 멀미가 심해서 그래요. 다들 힘들어해요. 채원아. 강지환이 나직이 불렀다. 신문 대상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릴 때 쓰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아빠한테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채원의 가쁜 숨소리가 잡음처럼 들려왔다. 무언가 말하려던 그녀는 결국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 예전에 아빠가 읽어주시던 노인과 바다의 그 할아버지가 요즘 따라 참 대단하게 느껴져요. 결국 상어떼한테 다 뜯겼지만 그래도 끝까지 싸웠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급하게 끊겼다. 부함장님이 부르셔서 이만 끊을게요. 강지환은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노인과 바다. 그것은 부녀 간의 마지막 암호였다.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이겼지만 주변의 상어떼에게 모든 것을 잃게 될 지경이에요. 도와주세요. 딸이 보낼 수 있는 가장 절박하고 가장 위험한 구조 신호였다. 강지환은 즉시 자신의 보안 단말기로 접속했다. 국정원 팀장의 권한으로 그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검색 구축함 을지문덕. 최근 3개월간 작전 보고서. 부대 내 사건 사고 기록. 승조원 정신건강평가서. 화면에 떠오른 보고서는 완벽 그 자체였다. 성공적인 연합훈련 수행, 모범적인 외교 활동, 사기 충만한 승조원. 단 하나의 흠결도 없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듯한 완벽한 기록. 그리고 그 완벽함이야말로 가장 불길한 불협화음이었다. 을지문덕함의 귀향 예정일은 2주 후 진해 해군기지. 강지환은 달력에 그날을 표시했다. 그리고 부서장에게 짧은 휴가를 신청했다. 사유는 개인 신병치료. 그의 진짜 목적지는 병원이 아니었다. 안개가 자욱한 남쪽의 항구 진해였다. 딸을 삼키려 하는 거대한 상어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가장 노련한 사냥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주 후 진해 해군기지는 오랜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과 딸, 남편들을 맞이하기 위한 가족들로 붐볐다. 강지환은 그들 틈에 섞여
묵묵히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짙은 해무 사이로 거대한 선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자부심, 구축함, 을지문덕함이었다. 화려한 귀향 환영식이 끝나고 마침내 승조원들이 트랩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강지환은 인파 속에서 단번에 딸을 찾아냈다. 6개월 전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 햇볕과 소금기에 그을렸지만 그늘진 눈빛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하얀 해군 정복은 늠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듯했다. 아빠. 채원은 강지환을 발견하고 달려와 안겼다. 하지만 그 포옹은 반가움이라기보다는 간신히 버티고 있던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듯 위태로웠다. 고생했다, 우리 딸. 바로 그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강중희, 아버님께 인사 잘 드렸나? 을지문덕함의 부함장 마상철 중령이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서글서글한 미소까지. 누가 봐도 신뢰감 가는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그는 강지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부함장 마상철입니다. 따님을 아주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우리 함의 보물입니다. 하지만 강지환은 그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차가운 소유욕과 경계심을 놓치지 않았다. 채원의 어깨를 격려하듯 두드리는 그의 손길은 마치 자신의 소유물임을 과시하는 듯 부자연스러웠다. 짧은 외출 허가를 받은 채원과 함께 강지환은 진해 시내의 한적한 찻집을 찾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딸이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채원은 찻잔만 만지작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보이지 않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요, 아빠. 저 해군 그만두면 안 될까요? 결국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울음 섞인 한마디였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무너뜨렸을까? 강지환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아빠는 내 편이다. 언제나. 하지만 채원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공포가 그녀의 혀를 마비시킨 듯 했다. 부대로 복귀시켜주기 위해 차에 올랐을 때 채원은 그의 손에 작은 물건 하나를 쥐어주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검은색 USB 메모리였다. 아빠, 이건 내가 싸웠던 흔적이야. 상어떼가 다 물어뜯기 전에 아빠가 맡아줘.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호텔로 돌아온 강지환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예상대로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었다. 암호 힌트는 산티아고를 가장 괴롭혔던 것. 강지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소설 속에서 노인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상어떼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았던 그 자신의 자존심이었다. 그는 키보드에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라고 입력했다. 화면에 파일 몇 개가 나타났다. 강지환은 숨을 죽이고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USB 안에는 채원이 지난 몇 달간 비밀리에 기록한 개인 작전 일지가 들어있었다. 그곳에는 마상철 부함장이 어떻게 자신을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주며 업무상 실수를 유발하여 무능한 장교로 낙인 찍으려 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교묘하고 잔인한 영혼을 파괴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일지 뒤에는 채원이 통신관의 권한을 이용해 몰래 복사해둔 조각난 통신 기록과 암호 전문들이 있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마닐라 항에 기항했을 당시 공식적인 군 통신망이 아닌 별도의 상업용 위성 채널을 통해 마상철 부함장이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다. 메시지들은 고도의 암호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채원은 몇 가지 패턴을 발견했다. 로미오, 줄리엣 같은 셰익스피어 작품의 주인공 이름들이 화물 코드로 사용되고 있었고 공식적인 군수품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무게와 부피가 언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손상된 음성 파일 하나. 채원이 자신의 통신 장비에 몰래 녹음 기능을 설치하여 녹음한 것이었다. 마상철 부함장이 자신의 함장실에서 누군가와 위성전화로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대부분이 심한 잡음으로 뭉개졌지만 몇 개의 문장은 선명하게 들렸다. 이번 로미오는 생각보다 물건이 좋더군.
마닐라 쪽 바이어들이 아주 만족해했어. 다음 기항지는 하와이다. 햄릿을 준비시켜. 이번엔 양도 2배, 가격도 2배로 부를 생각이야. 새로운 통신관련이 자꾸 캐묻는데 슬슬 손을 좀 봐야겠어. 호기심 많은 고양이는 일찍 죽는다는 걸 가르쳐 줘야지. 마지막 문장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는 스모킹 건이었다. 마상철 부함장은 함정을 이용해 밀수를 저지르고 있었고 채원은 그 비밀에 접근했기 때문에 그의 타겟이 되었던 것이다. 강지환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마상철은 해군 장교라는 신분을 이용해 군함의 치외법권적 지위를 악용하여 국제적인 밀수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로미오, 햄릿 같은 코드네임은 밀수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암호일 터. 그리고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딸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마상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밀수했으며 마닐라의 바이어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범죄의 규모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밝혀내야 했다. 그는 국정원의 가장 신뢰하는 동료이자 자금 추적과 물류 분석의 대가인 회계사에게 보안 채널로 연락을 취했다. 정원사 회계사 일할 시간이다. 회계사 또 어떤 정원의 잡초를 뽑으실 생각입니까, 팀장님? 정원사 이번엔 잡초가 아니라 정원 전체를 망가뜨리는 독버섯이다. 을지문덕함의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군수품 반출입 기록을 파헤쳐 싱가포르와 마닐라 항만청의 공식 기록과 교차 검증해서 단 1g의 오차라도 찾아내. 그리고 마상철 중령. 그의 모든 것을 파내. 돈의 흐름, 주변 인물, 사생활까지 전부 다. 회계사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독버섯의 뿌리까지 뽑아내겠습니다. 통신을 끄는 강지환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자욱한 진해항은 거대한 비밀을 품은 채 침묵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자부심과 명예라는 화려한 장막 뒤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악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범죄의 한복판에 자신의 딸이 홀로 서 있었다. 그는 호텔방을 나섰다. 이제부터는 그가 직접 움직여야 했다. 그는 더 이상 딸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 심해로 들어가 포식자를 사냥하는 사냥꾼이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마상철의 약점을 찾기 위해 그의 주변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안개 속으로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강지환이 안개 낀 진해항을 배경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선포한 지 48시간이 흘렀다. 회계사로부터 첫 번째 분석 보고가 도착했다. 결과는 교활하고 치밀했다. 을지문덕함의 공식적인 군수품 반출입 기록과 항만청의 데이터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마상철은 장부상의 숫자를 조작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중량 오차 허용 범위와 포장재 무게 같은 아주 사소하고 합법적인 항목들을 이용해 교묘하게 유령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수백, 수천 개의 품목에서 1kg씩만 빼돌려도 컨테이너 하나에서 수백 킬로그램의 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빈 공간에 그의 작물이 채워지고 있었다. 더욱 중요한 단서는 자금의 흐름에 있었다. 마상철의 개인 계좌는 월급과 수당 외에는 입출금 내역이 거의 없는 청렴한 군인의 표본과 같았다. 하지만 그의 아내 그리고 처남의 명의로 최근 부산에 설립된 한 소규모 해운 중개업체의 법인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다. 오션 트레이딩이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중소기업이었지만 실제로는 을지문덕함의 기항지였던 싱가포르와 필리핀의 유령 회사들과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주고받고 있었다. 마상철의 검은 돈이 세탁되는 경로임이 분명했다. 물증은 확보했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재판정에 세우려면 그의 범죄를 직접 증언할 내부자가 필요합니다. 강지환과 비밀 통화를 하던 회계사가 말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시작하려는 참이다. 강지환은 더 이상 호텔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지난 이틀간 마상철의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마상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약해 보이는 인물. 그의 그물에 걸려든 것은 을지문덕함의 가판사관,
김도현 대위였다. 김 대위는 해군 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초급 장교로 마상철의 직속 부하였다. 그는 마상철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그의 온갖 수발을 들고 있었다. 강지환이 멀리서 관찰한 바로 김 대위는 마상철의 권위를 동경하면서도 동시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마상철의 비리를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혹은 이미 깊숙이 발을 담갔지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불안한 공범일 가능성이 높았다. 강지환은 김도현 대위에게 접근할 기회를 엿보았다. 마상철과 그의 측근 장교들은 주말 저녁이면 진해 시내에서도 해군 장교들만 아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바를 찾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고 그들만의 유대와 비밀이 공유되는 폐쇄적인 공간이었다. 강지환은 그곳에 잠입하기로 했다. 그는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선박 부품 회사 펜 아시아 마린의 아시아 담당 이사 제임스 강이라는 완벽한 가짜 신분을 만들어냈다. 해군 고위 장교들과의 인맥을 통해 바의 회원 자격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토요일 밤 최고급 맞춤 양복을 차려입은 강지환은 제임스 강이 되어 바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상철 중령이 김도현 대위를 비롯한 젊은 장교 몇 명을 이끌고 들어섰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항해 중에 무용담을 과장되게 늘어놓았다. 강지환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술잔만 기울였다. 작전은 마상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작되었다. 강지환은 바텐더를 통해 가장 비싼 술 한 병을 마상철의 테이블로 보냈다. 바다 사나이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젊은 장교들은 갑작스러운 호의에 어쩔 줄 몰라 했고 김도현 대위가 대표로 강지환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다. 좋은 술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함장님께서 오시면 정식으로 인사드리라고. 아닙니다. 저도 한때 바다에서 청춘을 보낸 사람이라 젊은 분들을 보니 옛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강지환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았다. 그는 김 대위의 야망과 불안을 동시에 자극하는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훌륭한 지휘관을 모시고 계시니 든든하시겠습니다. 마 중령님 같은 분은 배포가 커서 부하들도 잘 챙기시겠지요. 공식적인 보급 외에 다른 것들도 좀 챙겨주신다거나. 강지환이 무심한 척 던진 말에 김도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네? 그게 무슨... 농담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흉흉해서 말입니다. 얼마 전 마닐라에 갔더니 해군을 통해 들어온 특별한 물건들이 암시장에 풀려서 시끄럽더군요. 로미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던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로미오. 채원의 USB에 있던 바로 그 코드네임이었다. 김도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시겠죠. 김 대위님처럼 유능한 분은 그런 뒷골목 이야기는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강지환은 더 이상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혹시라도 지금 모시는 배가 너무 좁다고 생각되면 연락 주십시오. 세상에는 더 크고 넓은 바다도 많으니까요. 제임스 강이라고 합니다. 김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강지환은 그 말을 끝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발을 빠져나갔다. 갈고리에 미끼가 걸렸다. 김도현은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마상철에 대한 공포와 정체 모를 사업가 제임스 강이 던진 유혹과 경고 사이에서 그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나갈 터였다. 강지환은 그가 스스로 무너져 자신의 손을 잡으러 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물은 이미 쳐졌다. 강지환의 예상대로 김도현 대위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제임스 강이라는 정체불명의 남자는 자신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화들짝 놀라며 마상철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위태로운 모습은 마상철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김 대위, 요즘 정신이 어디 팔려 있어? 군기가 빠졌어. 마상철의 불호령이 떨어질수록 김도현의 마음은 점점 더 강지환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한편 을지문덕함에 복귀한 채원은 아슬아슬한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상철의 눈앞에서 완전히 의지가 꺾인 무력한 장교인 척했다. 그의 부당한 지시에도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고 공개적인 질책에도 고개를 숙였다. 마상철은 자신의 방식이 통했다고 믿으며 채원에 대한 감시를 조금씩 늦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채원에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초소형 통신 장비를 이용해 매일 밤 자신의 함실에서 아버지에게 함내의 상황을 보고했다. 채원 부함장이 다음 주에 있을 동해상 훈련을 기점으로 대규모 화물을 선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보안 장비라는 명목으로 특별 컨테이너가 반입될 예정입니다. 정보는 구체적이었고 시급했다. 강지환은 김도현을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었다. 그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수요일 저녁 강지환은 김도현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대위가 타기엔 너무 낡고 위험한 배인 것 같군요. 의제이. K. 메시지를 받은 김도현은 사색이 되었다. 그날 밤 그는 결국 강지환의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누구십니까? 대체 저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김대위 자네일 텐데. 그 지옥 같은 배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나? 강지환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위험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저녁 부산의 한적한 부두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김도현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강지환을 보자마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강지환은 그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켰다. 자네를 살리고 죽이는 건 내가 아니야. 자네 자신이지. 모든 걸 털어놔. 그럼 살 길을 열어주겠다. 김도현은 마침내 모든 것을 실토했다. 마상철이 밀수하는 물품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다. 국제범죄 조직의 요청에 따라 최첨단 무기의 부품과 기술, 심지어는 소량의 마약까지 운반하고 있었다. 군함이라는 그 어떤 검색에서도 자유로운 운송수단을 이용한 완벽한 범죄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마상철은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고 있었다. 부함장님은 함내에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짓밟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약간의 이익을 나눠주며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사관학교 시절의 빚 때문에 그의 돈을 받은 것이 약점이 잡혀. 김도현은 울먹이며 말했다. 다음 주 월요일 야간에 신형 음탐 장비라는 명목으로 위장된 컨테이너가 함내로 반입될 겁니다. 그 안에 밀수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훈련 중 공해상에서 어선으로 위장한 배와 접선하여 물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그것은 알파팀이 기다리던 결정적인 정보였다. 강지환은 이제 범죄의 전체적인 그림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손에 넣었다. 그는 김도현에게 앞으로 자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것을 지시하고 그의 신변 보호를 약속했다. 가장 약한 고리는 이제 적의 심장을 찌를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 김도현을 포섭한 강지환의 작전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제 방어는 끝났다. 거대한 밀물을 일으켜 적의 배를 통째로 전복시킬 시간이었다. 강지환은 국정원 본부에 모든 상황을 보고하고 대대적인 합동작전을 요청했다. 국정원, 해군, 헌병, 그리고 검찰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함정수사. 작전명은 넵튠의 창으로 정해졌다. 작전의 목표는 밀수품이 실린 컨테이너가 함내로 반입되고 마상철이 공해상에서 접선을 시도하는 바로 그 순간 현장을 급습하여 인물과 증거를 한 번에 확보하는 것이었다. 작전의 성패는 채원과 김도현 두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다. 김도현은 마상철의 곁에서 그의 의심을 사지 않고 작전 당일까지 그의 눈과 귀를 속여야 했다. 그리고 채원은 통신관으로서 함내로 반입되는 컨테이너의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그 안에 밀수품이 들어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실시간으로 합동수사본부에 전송하는 위험천만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채원아, 할 수 있겠니? 이건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일이다. 보안통신으로 딸과 통화하는 강지환의 목소리는 무겁게 떨리고 있었다. 할 수 있어요, 아빠. 제가 시작한 싸움인걸요. 제 손으로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그 사람의 뿌리를 뽑아야만 해요.
딸은 아버지보다 더 강인했다. 작전 전날 밤 진해항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환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작전 지휘본부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서는 국정원과 해군, 검찰의 최고 전문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을지문덕함의 채원은 자신의 함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초소형 특수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매일 밤 그녀는 이 작은 카메라를 들고 괴물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실패하는 순간 그녀와 아버지, 그리고 이 거대한 작전 전체가 심해 속으로 가라앉게 될 터였다. 마침내 운명의 월요일 밤이 되었다. 거대한 크레인이 신형 음탐 장비라고 적힌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을지문덕함의 갑판 위로 옮기기 시작했다. 마상철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곧 손에 쥐게 될 거대한 돈을 상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컨테이너가 갑판에 안착하고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이제 채원이 움직일 시간이었다. 그녀는 정비 점검을 핑계로 마상철의 눈을 피해 컨테이너로 접근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수많은 동료 승조원들의 눈을 피해 그녀는 단 몇 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올가미는 마침내 포식자의 목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올가미를 당기는 것뿐이었다. 진해의 밤바다 위로 거대한 밀물이 소리 없이 차오르고 있었다. 을지문덕함의 갑판 위 거대한 컨테이너는 어둠 속에서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마상철 중령의 감시를 피해 컨테이너에 접근한 채원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했다. 그녀는 정비용 특수 내시경 카메라를 컨테이너의 환기구 틈으로 밀어넣었다. 아버지가 건네준 렌즈 끝에 초소형 조명이 달린 장비였다. 그녀의 손목에 찬 전술 단말기 화면에 컨테이너 내부의 모습이 떠올랐다. 화면에 비친 것은 신형 음탐 장비가 아니었다. 겹겹이 쌓인 방수포 밑으로 익숙한 형태의 소총과 권총,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자부품들이 가득했다. 명백한 밀수 현장이었다. 채원은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누르고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합동수사본부로 전송했다. 타겟 확인. 작전 개시 승인. 진해의 지휘본부에서 강지환은 모니터에 떠오른 영상을 확인하고 나지기 명령을 내렸다. 작전의 방아쇠는 당겨졌다. 을지문덕함은 예정대로 동해를 향해 출항했다. 마상철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취해 있었고 채원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뒤 죽은 듯이 함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다음 날 밤 동해의 공해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작은 어선 한 척이 어둠을 뚫고 을지문덕함으로 접근했다. 마상철의 지휘 아래 컨테이너는 함정의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어선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마상철과 그의 핵심 수하 몇 명이 갑판 위에서 직접 작업을 지휘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칠흑 같던 밤바다 위로 수십 개의 불빛이 일제히 켜지며 을지문덕함을 대낮처럼 밝혔다. 주변에서 조업 중인 어선으로 위장하고 있던 해군 특수전전단의 고속단정들이 괴물처럼 솟아올랐다. 하늘에서는 굉음과 함께 링스 헬기 2대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갑판 위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사살한다. 전원 무기 버리고 엎드려. 헬기에서 터져나오는 확성기 소리가 동해의 밤을 갈랐다. 갑판 위의 마상철과 그의 수하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그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강한 검은 복장의 UDT 대원들이 폭풍처럼 갑판을 덮쳤다. 동시에 정비병과 조리병으로 위장하여 함정에 탑승해 있던 국정원 요원들과 해군 헌병들이 내부에서 뛰쳐나와 함교와 기관실 등 주요 구역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마상철은 경악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김도현 대위였다. 김 대위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결심을 굳힌 눈으로 마상철을 막아섰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부함장님. 마상철은 김 대위를 밀치고 달아나려 했지만 등 뒤에서 덮쳐온 UDT 대원의 육중한 몸에 그대로 깔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제독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모든 상황은 단 10분 만에 종료되었다. 밀수 선박과 선원들 그리고 을지문덕함 내의 공모자 전원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진해의 지휘본부에서 강지환은 모든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작전 종료 보고가 올라오는 순간 그는 길고 긴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희미한 성취감이었다. 넵튠의 창은 정확하게 괴물의 심장을 꿰뚫었다. 마상철 일당이 체포된 후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로 이관되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마상철은 노련한 범죄자답게 묵비권을 행사했고 그의 변호인단은 국정원의 기획수사라며 여론전을 펼쳤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거대한 방패를 믿고 있었다. 강지환과 알파팀은 배후를 캐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에 돌입했다. 그들의 목표는 마상철의 해군사관학교 선배이자 해군 내에서 가파도로 불리는 퇴역제독 최진태였다. 최진태는 퇴역 후에도 군과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거대한 이권 카르텔을 구축한 인물이었다. 마상철은 그의 가장 충실한 행동대장에 불과했다. 최진태는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를 직접 엮을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회계사의 분석대로 최진태의 자금 흐름은 완벽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강지환은 전공법으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휴민트 전문가로서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다. 최진태 본인이 아닌 그의 그림자이자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 최진태의 최측근 비서실장 출신인 예비역 대령 윤상호를 노리기로 한 것이다. 강지환은 다시 제임스 강이 되었다. 그는 윤상호가 운영하는 요트에 접근했다. 그리고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에게 거대한 사업을 제안했다. 저는 지금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 합니다. 최제독님의 영향력과 윤 실장님의 실무 능력이 결합된다면 저희 팬아시아 마린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강지환은 최진태의 마상철 라인이 밀수하던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이익을 미끼로 던졌다. 동시에 그는 교묘하게 정보를 흘렸다. 마상철 중령이 곧 입을 열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더군요. 자신의 죄를 감형받기 위해 모든 것을 최제독님에게 뒤집어 씌울 거라는. 그는 위조된 수사 보고서까지 슬쩍 보여주었다. 윤상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평생을 최진태의 그림자로 살아온 그는 주인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며칠 후 강지환의 예상대로 윤상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최진태 몰래 자신과 최진태의 비자금이 숨겨진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정리하려 시도했다. 그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그의 뒤에 서 있던 것은 강지환과 국정원 요원들이었다. 당신이 바라보는 그 심연이 지금 당신을 보고 있군, 윤 실장. 윤상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자백했고 최진태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비밀 장부의 위치까지 실토했다. 심연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괴물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강지환과 합동수사본부는 최진태 제독의 체포 작전을 준비했다. 강지환은 그의 몰락을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며칠 후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졸업 및 임관식이 열리고 있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해군의 가장 성대한 축제였다. 최진태 제독은 원로 선배로서 가장 귀빈석에 앉아 후배들의 힘찬 함성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임관식이 막바지에 이르고 졸업생 대표가 단상에 올라 답사를 읽기 시작했다. 그 대표는 바로 강채원이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조기 진급했으며 동기들을 대표하는 영예를 안게 된 것이었다. 채원은 준비된 원고 대신 자신의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라는 영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영토와 국민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해군의 명예와 꺾이지 않는 정의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불의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가장 강력한 구축함도 항구에서부터 침몰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단상 아래의 최진태 제독을 향해 있었다. 최진태의 얼굴이 굳어지는 순간 식장의 모든 문이 닫히고 정복을 입은 해군 헌병들과 검은 양복의 검찰 수사관들이 식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강지환이 서 있었다. 최진태 씨, 당신을 군수품 부정처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여적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지환의 목소리가 장엄한 식장에 울려 퍼졌다. 최진태는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지만 그의 옆으로 다가온 헌병들의 손에 제압되었다. 한때 해군의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던 노 제독은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후배들의 눈앞에선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끌려나갔다. 채원은 단상 위에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이제는 비어버린 그의 자리를 향해, 그리고 새롭게 태어날 해군을 향해 가장 힘차고 절도 있는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 경례였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넵튠의 창작전으로 명명된 그날의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를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최진태와 그 일당은 모두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고 해군은 창군 이래 최대의 개혁을 겪으며 뼈아픈 자성의 시간을 보냈다. 강지환은 모든 폭풍이 끝난 후 다시 국정원의 조용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영웅 칭호도 특별 승진도 모두 거절했다. 그는 여전히 이름 없는 정원사로 남기를 원했다. 그의 유일한 보상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는 딸의 평온한 목소리였다. 강채원은 사건 이후에도 군복을 벗지 않았다. 그녀는 불의에 맞선 용기 있는 군인의 상징이 되었고 해군 내 자정운동의 중심에 섰다. 그녀는 을지문덕함을 떠나 해군 사관학교의 훈육관으로 발령받아 미래의 해군을 이끌어갈 후배들을 양성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강지환은 휴가를 내어 진해 해군 사관학교를 찾았다. 교정의 푸른 잔디밭 위에서 생도들을 지휘하는 채원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있고 늠름해 보였다. 훈련이 끝난 후 부녀는 사관학교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잔잔한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한가롭게 날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니? 강지환이 물었다. 전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가 왜 군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요. 아빠가 그리고 저 아이들이 함께 있으니까요. 채원은 훈련받는 생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하고 단단했다. 강지환은 말없이 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친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싸움이 이제 딸의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심해의 깊은 어둠 속에서 건져 올린 희망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잔잔하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바다는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본연의 평온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평온한 바다 위로 새로운 시대의 해군을 이끌고 나아갈 작은 배들이 힘차게 떠 있었다. 강지환은 그 풍경을 가슴에 담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정원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풍요로웠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